구어기사단 천년에서 다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23년 9월 13일 백만년 이사님께 한종수 5페이지 프롤로그序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 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구어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구어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 백문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어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er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어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어기사단이란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어기사단 외에도 성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호스피탈러,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어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문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족 이집트, 아이유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어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드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렐은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제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 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고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도인 피터 드러커가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고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고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정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구어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스 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어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 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어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어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구어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318페이지) 22번째 4월 29일 월요일 576페이지 역대 총장 명단 재임 기간, 이름, 국적, 비고 38번째 1461년부터 1467년까지 피에로 라이문도 자코스타 스페인 39번째 1467년부터 1476년까지 지오반니 바티스타 오르시니 이탈리아 첫 이탈리아 출신 총장 40번째 1476년부터 1503년까지 피에르 도비숑 프랑스 로도스 방어전에서 승리 초기경 서임 41번째 1503년부터 1512년까지 아모리 당보아즈 프랑스 42번째 1512년부터 1513년까지 기드 브란셰포 프랑스 43번째 1513년부터 1521년까지 델 카레토 이탈리아 44번째 1521년부터 1534년까지 필리프 빌리에드 릴라당 프랑스 2차 로도스 공방전 2차 방랑 시작 몰타 정착 45번째 1534년부터 1535년까지 피에로 데 폰테 이탈리아 46번째인데 45번째가 다 두 번 들어갔나?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그러네. (1535년부터 1536년까지) 디디에드 생리제 프랑스 318페이지 당연히 탑들도 높이를 낮추고 두께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조되었다. 해자도 더욱 깊고 넓게 팠는데 그 폭이 20m에 달했다. 또한 해자 중간에 나아진 성벽을 하나 더 쌓았다. 이를 외벽이라고 부르겠다. 해자가 너무 넓으면 아군이 적을 공격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일단 외벽에서 방어하다가 불리해지면 내벽으로 후퇴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두 성벽 사이에 연결 통로를 건설하였다. 또한 성벽에서 돌출된 포대를 곳곳에 만들어 적에게 포화를 퍼붓고
지휘소 역할도 겸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방어력 향상을 위해 성문도 크기를 줄였다. 종합하면 사계가 확 트인 보루, 포탄과 총알, 화살이 빗나가도록 비스듬하게 설계된 성벽 상단, 장거리포 발사대, 골짜기처럼 판 이중 해자, 적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성벽의 구조, 구호기사단이 이념적으로는 구시대적일지 모르지만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첨단에 서 있다는 증거가 로도스의 성벽을 비롯한 방어시설이었다. 군사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첨단에 서 있다는 증거. 구호기사단이 이념적으로는 구시대적일지 모르지만 318페이지 그림 개조된 로도스의 성벽. 개조 전에는 성벽 탑 해자인데 개조 후에는 해자 밖에 외벽을 쌓고 외벽 위에 또 해자를 쌓았어. 탑, 주, 내 성벽도 더 두꺼워졌고. 다만 이런 개조는 오스만군의 공격이 집중될 것이 확실한 육지 쪽 성벽에만 이루어졌다. 오스만군이 바다에서까지 공격을 퍼부을 능력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다 쪽 성벽, 즉 니콜라스 탑에서 낭부아즈문까지는 별다른 개량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셀림 1세는 사파비 왕조와 싸워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셀림 1세? 이어서 칼끝을 맘루크로 돌려 1517년 카이로를 함락시키면서 이집트까지 손에 넣었다. 십자군 국가를 소멸시켰던 맘루크 왕조였고 1515년까지도 알렉산드리아를 봉쇄했던 기사단은 뒤늦게나마 순망치 안의 원리를 깨닫고 그 전해인 1516년 그들에게 부족한 대포와 탄약을 보내주는 완벽한 태세선언을 보여주었지만 멸망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과거의 적 맘루크가 몰락하고 새로운 적 오스만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숙적이자 강적이 된다. 여기에 대한 해석 319페이지. 맘루크는 국가로서 몰락하긴 했지만 오스만을 종주국으로 하면서 이집트에서의 실권은 유지하였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동지중해에서 벌어진 새로운 십자군 전쟁이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닌 정치, 외교, 경제, 전략, 전술, 지정학 등 다양한 요소가 뒤섞인 현대적 전쟁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어쨌든 로도스는 오스만 제국의 천하인 동지중해에서 유일한 서유럽의 군사거점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류시냥 왕가에서 베네치아령으로 넘어간 키프로스만이 예외라면 예외였다. 여기에 대한 해석 319페이지. 이 과정에서 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시오노 나나미의 르네상스의 여인들 중 카테리나 코르나로 편을 읽어보시면 된다. 하지만 통상국가인 베네치아의 특성상 이곳은 서구 세력의 군사거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셀림 1세는 로도스 원정을 준비했지만 1520년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해 카레토 총장도 세상을 떠났다. 카레토 총장, 셀림 1세 1521년. 다만 카레토 총장은 죽기 전에 교황청과 프랑스 국왕의 원군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았다. 셀림 1세와
셀림 1세와 카레토 총장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술탄과 총장직을 지냈지만 한 사람은 원정에, 한 사람은 축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니 아주 대조적인 재위기간을 보낸 셈이다. 셀림 1세의 후계자는 약관의 술레이만 1세, 약관의 술레이만 1세, 약관이 몇 살이라 했지? 카레토의 후계자는 50대 후반의 릴라당이었다. 이제 2차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약관의 술레이만 1세, 카레토의 후계자는 50대 후반의 릴라당이었다. 이제 2차 대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다마랄과 치열한 경쟁 끝에 총장에 선출된 릴라당은 당시 프랑스 지부장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반개이긴 하지만 빌리에라는 가운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291년 아크레 함락 당시 총장이었던 장드 빌리에의 후손이었다. 바로 그때 릴라당의 조카 니콜라스 듀랑드 빌게뇽이 기사단에 들어온다. 그는 훗날 군인, 과학자, 탐험가, 모험가, 기업가, 해적이라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며 활약하는데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는 로도스로 떠나기 직전 프랑스 국왕 프랑소와 1세를 아련하였다. 훗날 명군으로 이름을 날리는 프랑소와 1세는 로도스 등 동지중해에 관심이 많았다. 이미 1518년에 소규모 함대를 레바논에 보냈고 그 다음 해에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베이루트를 공격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랬었기에 국왕은 지원을 약속했고 베르나르댕 자작에게 소함대를 이끌고 로도스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릴라당은 마르세유에서 기사단의 기암 성모 마리아호에 올랐는데 조짐이 좋지 않았다. 니스 앞바다에서는 배 한 척이 불에 탔고 몰타 해협에서는 기암의 번개가 떨어져 선원 9명이 죽고 총장의 검에도 전기가 통하면서 날이 휘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신임 총장은 무사하였다. 시라쿠사에서는 거물해적 쿠르트울루의 습격을 당할 뻔했지만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본격적인 로도스 공략에 앞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사전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런 불길한 조짐처럼 유럽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칼 5세 역시 프랑스와의 전쟁 외에도 마르틴 루터가 이끄는 프로테스탄트의 등장과 독일 내부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로도스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더구나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르네상스를 실컷 즐겼던 레오 10세가 1520년 12월 겨우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놀기 좋아하는 레오 10세이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방관하지는 않았다. 레오 10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술레이만은 정예 부대를 콘스탄티노플에 집중시켜 발칸반도의 중요한 도시인 베오그라드 원정에 나섰다. 그러자 레오 10세는 자금을 보내고 십자군 결성을 시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8월에 그 도시 함락을 막지 못했다. 전임 총장인 카레토의 요청을 받은 교황청 해군 사령관인
파울로 베토리는 세척의 대형 범선에 병력과 화약을 잔뜩 싣고 로도스로 떠났다. 그곳에는 17척의 프랑스 함대가 와 있었다. 이들은 베토리의 지휘하에 로도스 근처의 오스만 함대를 소탕하는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1521년 1월에 네덜란드 출신으로 칼 5세의 가정교사 출신인 하드리아누스 6세가 즉위하였지만 파탄이 난 재정 때문에 더 이상 로도스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당시 유럽의 정세는 기사단에 아주 불리하였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베네치아는 어땠을까? 베네치아 역시 통상에만 주력하고 있었고 애써 얻은 키프로스의 보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에 기사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들다운 방법으로 기사단을 도와주기는 하였다. 본명은 가브리엘 타티니였지만 베르가모 교회의 마르티넨고 출생이어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40대 중반의 공병 대령을 로도스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전공은 축성 기술이었다. 당시 그는 베네치아령 크레테 섬의 요새들을 보강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도스 섬 공방전에서는 마르티넨고가 기사단의 요청을 받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호기심 때문에 로도스를 택했으며 그리고 베네치아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형태로 기사단을 지원했다고 묘사하였다. 너무 그럴듯한 데다가 너무나 베네치아다운 수법이기에 필자도 여기에 굳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더구나 베네치아는 오스만이 이기더라도 최대한 많은 출혈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시오노의 견해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배경이야 어쨌든 근무지를 이탈하고 로도스에 온 마르티넨고는 이미 스콜러가 구축한 요새를 보고 감탄했지만 보강할 곳이 있으며 특히 오스만군이 실시할 갱도와 지뢰 공격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릴라당 총장을 비롯한 기사단의 수뇌부들은 이에 대한 정권을 그에게 주었다. 마르티넨고는 바로 로도스의 남자들을 동원하여 보강 공사에 나섰다. 323페이지 대포위전 전야. 물론 기사단의 전쟁 준비가 성벽 보강에서 끝날 리 없었다. 엄청난 양의 화약과 식량을 들여왔고 500명의 크레테 공수들을 비롯한 용병들을 모았다. 아마도 이 역시 베네치아의 무긴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다. 로도스의 청년들 중 지원자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 311명의 기사를 중심으로 300명의 부사관, 제노바에서 온 수병들을 합치면 로도스의 수비 병력은 약 7,000명 정도였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럽 출신 선원들도 가세했지만 그 숫자는 알 수 없다. 물론 42년 전과 같은 견벽 청야 작전은 기본이었다. 이렇게 방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로도스에 술레이만이 직접 쓴 라틴어 국서가 도착하였다. 막 로도스에 도착한 릴라당이 그 국서를 읽었다. 내용은 그해 1521년 오스만 제국이 거둔 승리를 열거하면서 여러 도시를 정복했고 반항하는 자들은 노예가 되었으니 기사단도 이 승리를 축하해달라는 것이었다. 막 취임한 릴라당 총장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거둔 기사단의 승전을 열거하면서 술탄도 축하해달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323페이지 릴라당의 초상. 사실
기사단의 활동으로 오스만 제국은 통상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곡물 수송선이 계속 공격을 당해 콘스탄티노플의 물가가 급등하여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정도였다. 또한 셀림 1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이집트 총독 알 가잘리가 일으킨 반란을 기사단이 지원하기도 했으니 40년 전 벌여졌던 제머의 망명까지 생각하면 로도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뱀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술레이만은 1522년 봄부터 20만이라고 주장하는 대군을 모아 로도스 건너편 해안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늘 그랬듯이 과장된 숫자였지만 적게 잡아도 10만은 되는 대군임은 확실하다. 그 가운데 예니체리는 약 1만 명이었다. 1480년보다 2배나 되는 병력이었고 무엇보다 술탄의 친정이었기에 그 결의와 기세는 42년 전의 공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물론 엄청난 규모의 함대도 집결시켰는데 기사단 쪽의 기록에 의하면 35척의 초대형 범선을 포함하여 400척에 달했다고 한다. 술레이만은 이미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로도스에 원군을 보낼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베네치아를 구워 삼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자 기사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역량만으로 오스만이라는 대제국과 맞서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전쟁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1522년 6월 10일 술레이만의 두 번째 국서가 도착하였다. 술탄 술레이만이 길라당 고호기사단 총장과 주민들에게 고하노라. 짐의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로 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따라서 명하노니 당장 로도스 성과 요새를 내놓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귀중품을 소지하고 섬을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이로다. 만일 떠나지 않고 나의 지배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공물을 요구하지도 자유를 구속하지도 않을 것이며 강제로 개종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현명하다면 잔혹한 전쟁보다는 평화와 친선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고 그대들이 짐의 군대에 정복당하면 패한 쪽이 당하게 마련인 모든 고통을 면치 못하리라. 그것은 군대로도 외부 원조로도 짐의 군대가 토대까지 완전히 허물어들일 요새의 힘으로도 막지 못한다. 짐은 그것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리고 내 복음서의 저자 강림한 4,000명의 예언자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분으로 추앙받아 마땅한 무하바드 짐의 조부와 부친의 영혼 거룩하고 존귀하고 당당한 짐의 채권에 대고 맹세하노라. 길라당 총장은 이번에는 아예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즉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업 중 하나인 해상 내서의 영웅적 행위도 중지시켰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다가올 공방전에 힘을 보태야 했기 때문이다. (326페이지) 코시섬에서의 전초전과 오스만군의 상륙 6월 16일 술레이만이 대신들 즉 파샤들과 대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떠나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로도스와 가장 가까운 항구인 마르마리스로 진군을 시작하였다. 마르마리스에 대한 해석 326페이지
지금도 터키 쪽에서 로도스로 가려면 마르마리스에서 배를 타는 것이 가장 가깝다. 필자도 로도스를 방문할 때 이 경로를 이용하였다. 이틀 후에는 대함대와 선단이 중포와 군수물자 그리고 일부 병력을 싣고 출발하였다.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도 대함대가 도철 올렸다. 10만의 대군, 대포와 공성기 등 어마어마한 장비 그리고 군수물자가 이 항구와 그 부근에 집결하였다. 기사단이 가진 작은 함대로는 저지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기사단이 가진 유일한 육지 보루인 보드룸에 대한 공격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어차피 로도스를 함락하면 보드룸은 저절로 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사단은 전력 집중을 위해 레로섬 등 주위 부속도서의 수비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켰고 오스만군은 차례로 섬들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바로 코스섬이었다. 이 섬의 수비대장인 프랑스 출신 프레짱 드 비두는 섬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요새를 나와 막 상륙한 오스만군을 공격하였다. 전혀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오스만군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손실이었기에 술레이만은 코스섬은 점령하지 말고 남은 부대들에게 로도스로 바로 직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승리는 기사단의 사기를 높이긴 했지만 결국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6월 24일은 기사단의 수호 성인인 세레자 요한의 축일이어서 기사단의 수호 성인인 세레자 요한의 축일에 대한 해석 327페이지. 세레자 요한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중요한 성인이다. 그래서 동지인 성탄절과 대응하는 하지를 그의 축일로 삼았다. 당연히 기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릴라당 총장을 비롯한 기사단원들은 요한성당에서 장중한 미사를 올리면서 기사단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간 오스만군의 로도스 상륙이 시작되었다. 기사들은 불과 5km 정도 앞에서 진행되는 상륙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였다. 기사단의 병력은 600명이 채 안 되는 기사와 1,500명 남짓한 용병, 그리고 로도스의 남자들 가운데 전투가 가능한 자 3,000명이 전부였다.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헛되이 낭비할 수 없는 인력이었기 때문이다. 7월 말까지 대군과 장비, 그리고 군수물자의 상륙은 계속 이어졌다. 술탄의 화려한 천막을 비롯한 오스만군의 천막이 바다를 이루었음은 물론이다. 술레이만은 7월 28일에 로도스에 상륙하였다. 오스만군은 10만이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했지만 81cm라는 엄청난 구경을 자랑하는 거포 도문을 위시하여 73cm 거포 15문, 25cm짜리 중간 크기의 포는 기본이었다. 둘레가 3m나 되는 거대한 돌포탄, 성벽을 강타하여 균열을 일으키는 쇠포탄, 목표에 명중되면서 가연성 기름을 사방에 퍼뜨리는 인명살상용 로쇠 소위탄 등 다양한 포탄은 물론 생물병기, 즉 썩은 시신을 성 안에 날려보내는 투석기도 있었다.
328페이지 도표 그림 오스만군의 진로 역사군상 14호 20페이지 그래서 한번 오스만군의 진로 술레이만 진로